김내성 걸작 추리편 벌처기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범죄 사실. 다음 기록은 피고인 모 중학교 교원 허철수가 여류화가인 그의 아내 선우란을 살해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한 방대한 조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만을 추려낸 것이다. 재판장님, 지금에 이르러서 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날 밤 제가 취한 저희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오니 그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자기의 범죄 사실만을 숨김없이 고백하여 저희 죄상에 대한 벌을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 이상 범죄에 대한 상세한 동기 같은 것은 제발 물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무리 재판장님께서 동기를 물으신데도 저는 절대로 내 입을 빌어서 그것을 토하지 않겠사오니 그 전만은 미리미리 양찰하시고 저희 범죄 사실만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재판장님께서 머리를 흔드신다면, 정말 그러신다면 통 저는 함구불언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토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날 밤의 저희 범죄를 복장 없이 아뢰겠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해화동 나의 집을 나선 것은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보얗게 깔린 매연 속에서 새말에 가까운 거리는 그 더러운 몸뚱이에다 마치 창부와도 같이 밤 화장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기록 영화 민족의 재전을 기어이 봐야겠노라고. 그것이 내 아내 란에 대한 나의 외출이 구실이었지요. 호, 당신도 활동사진 구경을 할 줄 안담? 어느 틈에 그처럼 개명을 하셨수? 그러고는 잠자코 있는 나에게 참 해방도 하고 봐야겠군요. 하고 여전히 빈정대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의 입술은 그처럼도 보편화한 영화란 말을 그리 쉽사리 토하지를 못했지요. 영화라는 것보다는 역시 활동사진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한층 감각적이었습니다. 그처럼 아직 활동사진이라는 19세기적 언어를 청산하지 못한 나의 뒤떨어진 감각과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목석과도 같은 감정을 핀잔과 멸시의 눈초리로 대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내 란이 예술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못된 나의 감정 내지 감각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록 예술은 이해하지 못할 망정 예술가의 성격만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이야기가 좀 탈선하여 부질없는 말까지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나는 재판장님께 다만 나의 범죄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노라고 그처럼 다짐을 다졌으니까요. 원래 같으면 아내를 동반하여 금년 국민학교 1학년인 내 귀여운 딸 소희를 데리고 같이 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밤의 나로서의 엉뚱한 계획이 심중에 서리어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화단에서는 그래도 당당한 규수화가인 라는 해방전 M극장에서 이 민족의 재전을 봉정할 임시에 벌써 장한 명사들과 함께 시사회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S극장에서 재상연되는 민족의 재전으로 말하면 해방전 약 6, 7년 동안을 두고 시내 각 상설관에서 재탕, 3탕을 거친 낡은 필름이었지요. 항상 당신이 경멸하는 소위 헐리우드의 천박한 사상 밑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가 아니고 당신이 일상 숭배하는 게르만의 정신과 손으로 제작된 영화니만큼 당신이 무엇보다도 귀해하는 소희의 교육을 위해서도 한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굳이 소희를 데리고 가라는 아내의 권유를 나는 또 나대로 그것을 굳이 거절하고 어린 것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를 역설하고 결국 혼자 몸으로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금년 쉰이 가까운 식모는 바로 그날이 자기 아들이 생일이라나요. 저녁 준비를 일찌감치 해치우고 동대문 밖 자기 아들네 집에 가노라고 바로 나보다 한 10분 전에 나가버렸지요. 10시쯤에서 돌아오겠다는 식모의 미안해하는 말을 나는 잘 기억에 담아두었습니다. 5시간 동안에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시부터 10시 사이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내의 존재를 이 세상으로부터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소희는 어미 없는 소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벌떡 가슴에 치밀어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서 좋은 구경 잘하고 오시라고 소희의 유난히 쎄한 두 손이 어둑어둑한 현관 밖에서 나비처럼 나불거리었습니다. 아무리 패덕지자를 죽인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고자 할 때 거기에는 도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를 멀리 초월한 하나의 엄연한 자연법칙에서 오는 죄와 벌의 공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바는 아니올시다만 그러나 당시의 나로서는 그러한 것까지에 개의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해화동 정류장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 사가에서 내렸습니다. S극장은 바로 종로 사가와 오가 사이에 있는 더러운 삼류극장이지요. 극장은 상하층을 막론하고 터져나갈 듯한 초만원이었습니다. 나는 아래층 맨 뒤로 비비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등 뒤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지요. 민족의 제전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뉴스를 이것저것 몇 가지 해치운 후에 거의 7시가 가까워져서야 민족의 제전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민족의 제전이 아무런 흥미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나는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이 S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면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의 생각에 잠겨있다 치더라도 그 전날 밤에 본 기억으로서 충분히 이 영화의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날 밤 살인 현장에 있지 않고 이 S극장에서 민족의 제전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알리바이를 완전 무결하다고는 나 역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장 부재 증명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알리바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요. 어째 그러냐 하면 내가 S극장에서 민족의 제전이 한창 상연될 무렵에 극장에서 빠져나와 해화동 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살해하고 다시 곧 S극장으로 달려가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사진이 끝난 후에 극장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연이 개입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극장에서 나와 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죽이고 다시 극장까지 도착할 동안에 하나의 우연, 즉 극장 안에 잠시 동안 정전이 된다든가 관객과 관객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든가 하는 사실입니다. 후일에 이르러 살인의 혐의가 내게로 쏠리게 되면 당국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발생된 시각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되는 한에 있어서 비록 올림픽이 기록 영화인 민족의 제전의 장면을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때 전혀 예산에 넣지 않았던 정전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의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입장이 대단히 위험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연성까지 미리 방지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모든 것을 천운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날 밤 8시가 거의 가까웠을 즈음에 나는 마침내 S극장을 살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나는 어둠 속에서 미리부터 주머니에 준비하여 두었던 가짜 수염을 코 밑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푹 눌러 쓴 후에 때마침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아탄 것을 무척 기뻐하며 해화동 정류장에서 택시로부터 내리기까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지요. 거기서 내 집까지가 보행으로 역시 5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극장을 나온 지 10분 만에는 넉넉히 내 집 앞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정문 외등에 비춰보니 팔뚝시계가 8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수염을 떼버리고 정문을 들어서서 2층을 바라보니
내 서재에 불이 환하니 켜져 있질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축음기 소리가 들리며 아내의 목소리가 레코드에 맞춰 따르는 것입니다. 또 아베 마리아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즈음에 와서 아내의 음악적 취미가 변해진 사실에 다시금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란으로 말하면 재즈가 아니면 트로트, 기껏해야 블루스, 왈츠 그런 종류의 것이 란을 기뻐하게 하였지요. 그것이 요즘 며칠 동안에 돌연 아베마리아로 변했고 저녁만 먹고 나면 반드시 내 서재로 들어가서 아베마리아를 2번, 3번 연거푸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서재를 통 아내에게 내맡기고 나는 이튿날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수학의 교재를 들고 아래층 온돌방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서재는 나의 서재라기보다 화가인 아내의 서재였었다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아내의 예술을 위하여 나의 서재를 전부 아내로 하여금 독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서재는 조선 사람의 가정으로서는 어느 정도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호화로운 서재를 가질 수 있고 작은아마 아담한 양옥을 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일개의 중학교 교원인 나의 수입으로는 바라도 못 볼 수작이지요. 모두가 아내의 친정이 부유한 탓이었습니다. 옆방이 바로 란의 아틀리에인 2층 서재에는 수학과 교육학에 관한 나의 빈약한 몇 권의 서재역 이외에는 미술을 비롯하여 음악, 연극, 문학에 관한 수천 권의 서적이 예술가인 아내의 예술적 감흥을 풍부히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다빈치, 베토벤, 단테, 입센 등의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이 서재를 장식했었고 서쪽 편과 남쪽 편, 모퉁이에 놓인 코너 테이블 위에는 전화기까지 설비되어 있었으며 바로 그 옆은 지금 레코드 소리가 들리는 커다란 전축이 그야말로 예술가의 서재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호화로움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 커다란 전축 앞에 고요히 앉아서 세계 명곡에 귀를 기울이며 창작의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와 사회적 지위에 도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필시 그러한 포지려니 하고 나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현관을 열었습니다. 아래층 온돌방에는 소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지요. 머리맡에는 서너 권의 그림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소희의 발가스름한 양볼에다 입술을 갖다 대며 소희야, 네 아버지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네게서부터 네 어머니를 빼앗아 버리고자 하는 네 아비.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후에 2층으로 올라가니 과연 아내라는 축음기 앞에 홀로 걸터앉아 있다가 아베마리아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왜 벌써 돌아와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졸음만 오고. 그러나 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톡 내쏘는 비웃음이 바늘처럼 내 귀 밑에 떨어졌습니다. 오, 둠프, 둠프. 아내는 이 즈음에 와서 날 보고 곧잘 둠프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만 그게 대체 무슨 소린지 검정시험을 쳐서 간신히 중학교 교원의 자격을 얻은 나로서는 아내가 보라는 듯이 배앗는 외국어를 항상 바보처럼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들어넘길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만 후일에 이르러 같은 학교 영어 선생께 둠프의 해석을 청했더니만 그것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로 바보라는 말이라던가요. 좀 더 듣기 좋은 말로 바꿔 말한다면 예술적 민감이 좀 모자란다는 뜻이라고요. 그때도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야말로 웃어넘겼습니다. 아내는 오렌지와 다갈색의 국달한 줄이 기다랗게 흘러내린 파자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쎄한 맨발을 전기 스토브 앞에 뻗치고 가장 고상하다는 심푸솜 머리 뒤에다 두 팔을 기지개 하듯이 갖다 대면서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중에게 들으라는 것처럼 오, 평화는 장군을 죽이고 평범은 시인을 질식시킨다. 그러면서도 발딱 몸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나는 미리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아내의 쓰다 버린 헌 명주 목도리를 재빨리 외투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아내의 등 뒤로 비조처럼 달려가서 힘껏 동여매었습니다. 악!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두서너 번 팔을 허공에 축혀 올렸다가 그만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수염을 코 밑에다 붙인 다음에 화살같이 밖으로 도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골목을 해화동 전차 정류장까지 달려오자 택시가 보이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전차로 S극장까지 도착했을 때는 아직 8시 40분이 채 못 되던 때였었지요. 나는 아까처럼 역시 사람들 등 뒤에서 민족의 재전을 끝까지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무엇인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꼭 잊어버린 것만 같아서 가슴이 공연히 울렁거렸습니다. 무엇을 잊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잊은 것은 없었지요. 모자, 수염, 외투, 구두 모두 온전히 내 몸에 걸쳐 있었고 서재에 남겨두고 온 것이라고는 지금 란의 목에 모여 있는 아내의 헌 명주 목도리 뿐이지요. 그러나 살인 현장인 서재 안의 풍경이 무엇인지는 꼭 지적할 수 없었으나 한 가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내 눈으로 보고도 살인 직전의 전율적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 속에 적어두지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범죄로 하여금 발각의 단서를 갖게 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지요.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입센의 초상화가 거꾸로 달려 있었다든가 전축의 위치가 약간 바뀌어졌다든가 테이블 위에 항상 놓여있던 송중매의 조그만 화분이 보이질 않았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종의 불균형이 서재 안 어느 한 구석에 존재해 있었던 것만 같이 생각되었습니다만 좀처럼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단념을 하고 설사 그러한 종류의 불균형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하등의 위협을 가져올 리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불안을 위로하였습니다. 붙였던 수염을 다시 떼어버리고 사진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S극장을 나섰을 때는 바로 10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식모가 10시에는 자기 아들네 집에서 돌아온다고 하였으니까 지금쯤은 시체로 변한 아내를 발견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 것이라고 나는 식모의 반광란의 자태를 눈앞에 그리면서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마의 웃음은 비탄에 잠겨있는 어린 소희의 가엾은 자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소희야, 이 아비를 용서하라. 나는 몇 번이나 검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모두었습니다. 극장을 나선 나는 어째 그런지 곧 전차를 탈 생각이 나질 않아 종로 사가까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집으로 곧 돌아가기가 무척 무서웠고 그보다도 식모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참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디 집에다 한번 전화를 걸어보리라 하는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범죄자의 마음은 항상 범죄 현장으로 끌려간다는 그러한 심리일까요? 전화를 걸었다가 식모나 혹시 경관의 음성이 나오거든 뭐라고 말할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 극장에서 나오다가 음식점에 들러서 밤참을 먹고 가겠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할 셈으로 전화를 걸었노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아직 식모가 돌아오지 않았을 것만 같아서 전화를 건넸자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었지요. 하여튼 걸어보자. 나는 사가 공중전화통으로 들어가서 내 집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시 20분 경이었지요.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있는 동안 마음은 한량없이 설레어대고 손은 중풍 환자처럼 떨렸습니다. 돈을 넣으라는 교환수의 고운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들리는 연마의 목소리와도 같았지요. 딸랑 하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목소리가 저편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에크, 나는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것을 전신에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긴장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장작개비처럼 굳어졌습니다. 아, 그것은 틀림없는 사나이의 국달한 목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란을 불러주시오, 란을.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제하며 약간 언성을 높였더니 사나이의 목소리는 대번 온유해지면서 아, 이 집주인이십니까? 허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철수요. 당신은 대체 누군데 내 아내를 좀 대주시오. 허 선생, 하여튼 곧 돌아와 주시오. 나는 T경찰서 사법주임인데 부인께서 무참한 죽음을. 예, 뭐라고요? 아내가? 아니, 란이 어쨌다고요? 하여튼 즉시로 돌아와 주십시오. 부인의 신상에 중대한 불행이 생겼습니다. 곧 돌아오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일로 회화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제 전화통으로부터 T경찰서 사법주임이라는 사나이의 굵다란 목소리와 함께 소희의 울고 있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리던 것을 문득 연상하였습니다. 오, 소희, 내 딸 소희.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당초부터 소희의 비탄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올시다만 어미없는 소희의 울음소리가 이처럼도 나의 가슴을 뻐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소희로부터 어미를 빼앗은 아비. 그러한 이 아비는 과연 소희를 참답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 이윽고 자동차가 내 집 정문 앞에서 멎었을 때 나는 4, 5명의 경찰관이 내 집을 엄중히 지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비하는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불이 나게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2층 서재로 뛰어 올라가자 두 사람의 경찰관이 왈칵 달려들며 다짜고짜 나의 양 어깨를 독수리처럼 붙들고 그중 한 사람이 빠른 솜씨로 쇠 수갑을 나의 두 손목에 철컥 하고 채워버리질 않겠습니까? 오, 당신네들은 나를 어떡할 셈으로. 그 한마디를 던진 후에 나는 비로소 서재 안의 광경을 살필 셈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한편 구석에서 울고 있던 소희가 마치 다람쥐처럼 달려오며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고함을 치면서 왈칵 달려들어 쇠수갑을 찬 나의 두 다리를 부여잡고 방안이 터져나갈 듯이 울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저편 전축 앞에 쓰러진 란의 시체를 열심히 검시하고 있었지요. 그때 나의 눈에는 낯선 젊은 사나이의 얼굴이 하나 경찰관들 뒤로 넘겨다 보이었습니다. 부인네들이 파마넨트처럼 머리를 굽슬굽슬하게 뒤로 넘겨 제낀 젊은 사나이. 오, 그때야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그는 문단에 새로이 등장한 신진 시인 정희로라는 사나이였습니다. 란이 생전 그의 시의 아름다움보다는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던 정희로를 나는 란의 앨범 속에서 본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희로가 대체 무슨 이유로 내 집에를 왔는지 나는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 집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나의 치밀한 살인 계획에 어떠한 실책이 있었기로 그처럼 쉽사리 탄로가 되었는지 그러한 커다란 의혹에 사로잡힌 채 나는 곧 경찰서로 붙들려가는 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죄 동기. 다음은 피고 허철수의 친구요 변호사인 심연도가 피고의 침묵을 대신하여 이 살인의 동기가 될 듯 싶은 사실들을 단편적으로 수집하여 진술한 기나긴 변론의 초록이다. 피고 허철수가 취한 자기의 범죄 사실만을 진술하여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 이상 본 살인사건에 관하여는 이런 일구도 입을 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는 마침내 피고 허철수와 가장 절친한 사이에 있는 본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굳센 침묵을 대신하여 본 살인사건의 동기가 될 듯 싶은 몇 가지 사실을 들어보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약 10년 동안을 계속해온 피고와 본 변호인의 깊은 교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교분이 깊다 손치더라도 본 변호인은 피고 그 자신이 아니니만큼 그의 아내 란을 살해한 피고의 동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술하고자 하는 본 변호인의 변론은 말하자면 피고의 동기의 몇십 분지 일에도 해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장 이하
수많은 방청 제시에게 미리부터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처럼 그의 범죄 동기에 관하여 통함구 불언을 언명하는가. 그것이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자면 그의 교육자로서의 입장도 입장이려니와 또한 필연적으로 피고 허철수라는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를 분석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피고 허철수,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피고 허철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충실한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데 그의 인격의 전부가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충실한 시민이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함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인물. 그가 란을 살해한 동기에 관해서 절대로 설명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실만을 걸머지면 그만이지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불평이라든가 불만 같은 것을 소리를 높여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를 감히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교육자인 피고와 예술가인 피해자를 구별하는 가장 큰 중심점이라 생각합니다. 예술가에게는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한 교육자에게는 불평이 적습니다. 자기의 할 바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피고 허철수는 본래부터가 중학교 교원이 아니올시다. 어렸을 때 양친을 여인 가난한 살림 속에서 그가 소학교 훈도로 시내 모 소학교에 봉직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도 역시 같은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달게 여기면서 그는 가장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란으로 말하면 그 평범한 생활에 실증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주를 이용하여 전람회에다 한두 번 그림을 출품하기 시작하였었지요. 그의 그림이 심사원의 눈에 띄어 특선이 되자 란의 이름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발표되었을 때 화단 한 구석에서는 그의 작품보다도 그의 어딘가 육감적인 용모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석암이라는 대가가 란의 작품을 피신문에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을 때 란의 그 꿈 많은 가슴속은 오주주하니 달려드는 흥분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을 딸꼭 뜬 눈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인젠 정말 화가가 됐구려 하면서 란이 남편의 두 어깨를 꼭 껴안았을 순간 허철수는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 란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각 잡지사, 신문사는 다투어가면서 혜성처럼 나타난 규수화가 란의 사진을 내기를 즐겨했으며 란은 또 란대로 한 달에도 몇 번씩 포즈를 달리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란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화가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요. 어느 소설가가 차를 같이 마시자고요. 어느 남성화가 미술에 관한 대담회를 연다고요. 이리하여 란은 단지 하나의 진실한 미술가라기보다도 재치 있는 대화와 글줄도 어지간히 쓸 수 있는 필재와 그리고 그의 미모를 이용하여 좁다란 화단에서 뛰쳐나와 널리 사회적으로 일약 출세의 기회를 엿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란은 그때 바로 2살 먹은 소희를 남편에게 맡기고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때 남편 허철수는 성가시게 복가되는 소희를 업고 12시가 가까운 밤거리를 헤매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으며 남성들이 가장 매력을 느낀다는 그의 두 눈자위가 발가스름하니 붉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3년을 계속하자 란의 이름은 저널리즘의 꽃이 되었고 하나의 당당한 여류명사로서 자처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란의 단정치 못한 행동은 마침내 란으로 하여금 근무하던 소학교에서 쫓겨나게 하였고
그렇게 되자 그의 소위 예술가적 생활은 글자 그대로 무궤도를 밟기 시작하였으며 남편의 존재는 더 한층 무시되어 갔습니다. 중학교 교원 검정시험에 합격이 되어 현재 봉직하는 시내 비중학 수학선생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란이 소학교를 쫓겨난 직후였다는 사실은 실로 피고 허철수라는 인물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란이 가정을 저버리고 사회적 출세를 꾀하던 3년 동안 피고는 소학교 훈도로부터 중학교 교원으로 뛰어오르는 노력을 쉴 새 없이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를 가리켜 노둔한 인물이라고 비웃을 사람은 비웃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힘을 다하여 1000명을 기다린 피고 허철수의 모습이 여기에 뛰노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체 예술이란 무엇이며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피고 허철수는 예술을 모르고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속인이라선 치더라도 그는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도덕과 예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란에게는 여자친구보다도 남자친구가 많았고 남자친구는 또한 태반이 소위 예술이 아니면 하루도 지낼 수 없는 친구들 뿐이었지요. 란은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담소 활락하기를 즐겨하였으며 그들과 더불어 예술을 토론하는 것을 무한한 영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란의 일신상에 그때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란의 친정아버지가 소위 적산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몰이하자 란의 생활은 글자 그대로의 호화판을 이루어 명륜동 양옥에다 여류화가로서의 손색이 없으리만큼 훌륭한 아틀리에와 서재를 꾸미면서부터 남자친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입을 하게 되었지요. 손님이 오면 철수는 반드시 소희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철수의 얼굴을 확확 달게 하는 잡담과 추담이 아내와 그들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술은 독한 양주가 좋고 연애는 유부녀와의 그것이 으뜸이라는 둥 그들 사이에서는 남녀의 교제에서 감히 넘어서는 아니 되는 성욕에 관한 이야기가 일수 잘 벌어집니다. 건전한 시민이면 반드시 입에 담기를 주저하는 화제를 그들은 일부러 끄집어내어 그것에서 윤리성을 박탈함으로써 스스로를 참다운 예술의 사도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한 감정의 노출이 곧 예술가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예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술가라고 말한다면 예술가란 결국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폐륜의 도를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피고 허철수가 그의 아내 란을 살해하고자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무궤도의 생활과 러브헌터로서의 요부의 생활이 좀 더 구체화하였을 때부터라고 추측하는 바이올시다. 선후가 바뀌어졌습니다만 아까 말한 서감, 란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서감과 란이 한 주일 동안 어떤 온천에서 묵었다는 소식을 나는 적어도 허철수만은 모를 줄로만 알았고 그 외 모 신문인, 모 영화인, 모 문단인과의 애욕 순례, 애욕 행진곡 등 란의 행동이 전 조선을 휩쓸 때도 적어도 그의 남편인 피고의 귀에만은 들어가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나의 추측이 어그러졌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피고는 란을 죽였습니다. 아니, 란을 둘러싸고 있던 패덕자에게 복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피고의 성격으로서 쉽사리 이해하지 못할 것은 그가 왜 정정당당히 란을 살해하지 못하고 암암리에 살인행동을 취하고자 하였던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단 한마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이 변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피고는 소희로 하여금 고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 발각. 다음은 군만가의 아들이요 미남이 평이 높은 신진 시인 정희로의 증언을 간단히 요약한 기록이다. 증인은 피해자 란의 부군이 진실한 청년 교육자라는 이외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란의 교제로 말하더라도
아직 2, 3개월도 못 되는 그러한 짧은 시일에서 더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란을 어떤 음악회에서 소개를 받은 순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름이 높은 규수 화가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란의 얼굴로부터 그 어떤 강렬한 육감적 매력을 느낀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만은 그와 반대로 단지 그의 용모에서 받은 인상은 하나의 더러움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란의 용모를 깎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누구든지 한 번씩은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러한 종류의 용모이기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러한 용모에 단 한 번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사나이도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떤 기회에 란에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만 란은 대단히 좋지 못한 안색을 지었습니다. 란은 어떤 남성이든지 자기의 얼굴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잔뜩 품고 있는 모양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모욕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란은 자주 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란의 성격으로 미뤄보건대 그는 자기에게 만만히 굴복하지 않는 남성을 어디까지나 굴복시켜 보려는 좀 향기롭지 못한 취미를 가진 것처럼 내게는 보였습니다. 란은 정말 귀찮으리만큼 나를 따랐습니다. 더구나 밤이면 나에게 전화를 몇 번이고 걸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19세기적 러브송을 부르지요. 나는 듣는 척할 뿐 수화기를 이불 위에 놓고 나 할 일을 계속하고 있노라면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독촉 전화를 걸지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애걸을 하면 그럼 이번에는 레코드를 걸 테니 들으라나요? 그래 하는 수 없이 수화기를 귀에다 대면 재즈가 나옵니다. 왈츠가 나옵니다. 란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블루스지요. 그래 그 야비한 음악적 취미를 좀 청산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라고 그랬더니 참 당신은 내로라고 뾰루퉁 짜증을 내더니만 그래도 유순한 양처럼 그러면 성스러운 아베 마리아를 들으라고요. 그날 밤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 둔프가 민족의 제전을 구경하러 갔어요. 아주 개명을 했어요. 호호호. 그런 이야기를 한바탕 하고 나서 그날도 아베 마리아를 걸었는데 레코드가 끝나자 왜 벌써 돌아와요? 하는 란의 목소리가 들리겠지요. 뒤이어 국달한 남자의 목소리가 재미가 있어야지 졸음만 오고 하는 것을 들으니 남편이 극장 구경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온 줄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특히 나를 좀 들으라는 듯이 높은 음성으로 영탄하였습니다. 평화는 장군을 죽이고 평범은 시인을 질식시킨다. 란의 그러한 영탄이 끝나자마자 돌연 아악! 하고 부르짖는 란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필시 무슨 불길한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불이 나게 전화통에다 입을 대고 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만 아무리 불러도 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집을 뛰쳐나와 해화동으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란의 서재로 뛰어 올라가 보았더니 과연 나의 예상대로 란은 추금기 앞에 기다란이 뻗어 있었습니다. 만일 피고가 좀 더 침착하였더라면 전화의 수화기가 코너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며 더구나 매일 밤처럼 저녁만 먹고 나면 나한테 전화를 걸고 레코드를 들려주던 란의 행동을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 탈이었습니다.